나리, 저 되박이 굶주린 거짓말합니다. 고을 장터에서 12살 도리가 남노한 선비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관청 벽에는 백성마다 구휼미 한 대씩 준다는 방이 붙어 있었지요. 그런데 곡물상 만복의 되박으로 퍼준 쌀은 늙은 여인의 금간 사발 바닥만 겨우 가렸습니다. 한 되라더니 이걸로 세 식구가 어찌 하루를 버틴단 말이오. 여인이 목소리를 높여도 줄지어 선 백성들은 고개만 숙였지요. 내일 받을 목마저 끊길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혹시 받은 쌀을 덜어놓고 관청을 원망하는 것이냐? 선비가 붉은 관인을 먼저 믿으려 하자 도리가 좌판에서 한 걸음 떨어진 채 좁고 깊은 돛박을 가리켰습니다. 제 물건도 제 손이 닿은 것도 아니라고 먼저 밝혔지요. 말로는 모릅니다. 저 돛박에 홉을 부어보십시오. 만복이 좌판을 탁 쳤습니다. 도둑의 자식이 또 장사를 망치려 드는구나. 저건 관청에서 검사한 선비가 항에서 홉을 검사한 들어 한 대다. 돛박에 기울이려는 순간 아전들이 군중을 해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손 멈추지 못할까? 관청이 낙인까지 찍은 돛박을 어찌하여 저들은 재어보는 것조차 막으려 들까요? 그리고 아이가 소매를 붙든 저 남노한 선비는 대체 누구이기에 아전들이 저리 떠는 것일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텅텅 빈 바가지 두드리는 소리가 장터 어귀까지 울렸습니다. 임금은 남루한 선비 차림으로 그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초여름 볕은 따가운데 장터에는 곡식 냄새가 없었지요. 좌판마다 말린 나물과 집신 몇 켤레뿐이었습니다. 자맹을 나온 것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구율미는 빠짐없이 내려갔다는 장계뿐인데 고을마다 굳는다는 상소가 이어졌지요. 글과 사람이 다르니 제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관청 담벼락의 방에는 먹물이 아직 진했습니다. 구율미를 한 사람마다 한 되씩 지급한다. 아래에는 수령 조태문의 이름과 붉은 관인이 선명했지요. 한 대씩 받는 고을의 장터가 어찌 이 모양인가? 등 뒤에서 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모두 배가 부르지요. 허리가 굽은 주모 복례였습니다. 빈 바가지 2개를 새끼줄에 꿰어들고 있었지요. 바가지는 어찌 두드리셨소? 먹을 것이 없으니 소리라도 채우려고요. 나리께서는 길손이신가 봅니다. 한양에서 내려오는 길이오. 이 고을은 구율미를 받는다 들었는데 받지요. 나무패에는 한 되를 받았다고 새겨줍니다. 복례가 바가지 하나를 뒤집었습니다. 사르르 흰 가루 몇 점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쌀겨였습니다. 어제 받은 것 전부가 이만큼이었지요. 늙은이 셋이 죽을 순이 물맛만 나더이다. 받은 곡식을 장에 팔거나 빚으로 넘긴 것은 아니오? 복례의 손이 멎었습니다. 빈 바가지가 달그락 부딪혔지요. 굶은 사람을 보면 먼저 거짓말부터 의심하십니까? 사실은 배에서 소리가 납니다. 꼬르륵 꼬르륵. 장부보다 먼저 울지요. 그때 구율표를 든 백성들이 곡물상 만복의 좌판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의 좌판 앞에는 손바닥 길이만 한 목재 돛박이 놓여 있었습니다. 둥근 통이 아니었지요. 곧은 널판 내장을 맞춘 좁고 깊은 직사각형에 앞면에는 관청 낙인이 찍히고 모서리에는 작은 철심이 박혀 있었습니다. 김서방집 한 돼. 아전이 장부에 줄을 그었습니다. 쓱, 쓱. 만복이 퍼준 쌀은 사발 바닥에 얕게 깔렸지요. 사내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늙은 여인이 금 간 사발을 2 손으로 받쳐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앓고 있습니다. 아이도 2이나 되고요. 한 되를 온전히 주십시오. 관청이 정한 만큼 주는 것이요. 만복이 돛박을 쌀가마니에 넣었다. 꺼내 나무 자루 윗전을 쓱 밀었습니다. 겉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지요. 사르르. 쌀이 사발 바닥을 덮고 나니 끝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되라고요? 지난해 우리 집 돛박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늙은이가 관청을 속이려 드는가? 받아가기 싫으면 다음 사람에게 넘기겠소. 여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뒤에 선 사람들은 눈을 피했지요. 거들었다가 내일 목마저 끊길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 줄 밖에서 아이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고리 소매가 손목 위로 올라가고 집신 짝은 코가 벌어져 새끼줄로 묶여 있었지요. 12살 돌이었습니다. 도리는 여인의 사발을 보고 좌판 위 돛박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고 손가락만 뻗었지요. 나리, 저 돛박이 거짓말합니다. 도리가 부른 나리는 만복이 아니었습니다. 줄 곁에 서 있던 남루한 선비, 곧 임금이었지요.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이놈, 도둑의 자식이 또 나타났구나. 제 아버지 이야기는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은 저 돛박 이야기입니다. 저것은 관청이 검사한 물건이다. 관청 낙인이 쌀을 재지는 않습니다. 돛박이 거짓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한 대는 열롭입니다. 작은 그릇 10개를 모아야 저 돛박 하나가 차야 하지요. 그런데 저 돛박은 열롭을 다 받지 못합니다. 쌀알은 굵기도 물기도 다르다. 어린 것이 주어들은 셈으로 어른 장사를 모함하는구나. 쌀이 핑계라면 물로 재면 됩니다. 줄에 선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옳은 말이네. 만복이 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전은 고개를 작게 저었지요. 내가 저 돛박을 만들었느냐? 내 집 물건이냐? 아닙니다. 저것은 만복 아저씨가 구휼미를 나눌 때만 쓰는 돛박입니다. 제 손은 닿지도 않았습니다. 도리가 두 손을 펴 보였습니다. 손바닥에는 짐을 나르며 생긴 굳은 살만 있었지요. 복례가 주막으로 뛰어갔다가 작은 표준 홉을 가져왔습니다. 관청에서 해마다 살피고 낙인을 다시 찍어준 물건이요. 나리께서 직접 퍼 주십시오. 제가 만지면 또 제 눈속임이라 할 테니까요. 아이 말이 거짓이면 여기서 밝혀질 것이오. 잠시만 빌려주시오. 백성들의 눈이 모두 만복의 손에 모여 있었습니다. 좋소. 대신 거짓으로 드러나면 저 아이를 관청에 넘기겠소. 사각. 하나, 도리가 셌습니다. 둘, 셋, 넷. 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다섯, 여섯. 만복의 손가락이 좌판 모서리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톡, 톡, 톡. 7번째 홉이 들어갔습니다. 쌀이 윗전까지 올라왔습니다. 군중의 숨이 한꺼번에 멎었습니다. 한 대는 열롭입니다. 아직 3번이나 남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멈추지 못할까. 저벅저벅 아전 셋이 군중을 헤치고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아전이 임금의 손목을 막고 다른 자가 돛박을 낚아채 갔지요. 관청 기물을 함부로 시험한 자가 누구냐? 시험을 막는 까닭부터 말씀하십시오. 도둑의 자식이 감히. 아전이 도리의 어깨를 붙잡으려 하자 임금이 그 사이를 막았습니다. 아직 아이에게 손대지 마시오. 아전은 움찔했지만 곧 비웃었지요. 한약 물정만 아는 선비가 고을 일에 끼어들지 마시오. 저 아이의 아비는 구휼미를 훔친 죄인입니다. 만복은 되찾은 돛박을 품에 끌어안고 안면을 내보였습니다. 잘 보시오. 관청의 낙인입니다. 수령께서 직접 검사한 표준되어 검게 그을린 관인이 햇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눈속임일 수도 있소. 나는 아직 어느 쪽도 믿지 않겠소.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밝아도 눈을 감으면 어둡습니다. 나리께서 의심하실 것은 제 손이 아니라 저 낙인을 찍은 사람입니다. 열홉을 담지 못하는 돛박. 그런데도 관청이 표준이라고 인정한 돛박. 임금은 그 작은 낙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거짓말을 한 것은 돛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위에 낙인을 찍은 사람이었을까요?
쌀은 젖으면 불고 마르면 줄어듭니다. 만복이 돛박을 품에 안은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쌀은 유난히 마른 쌀이지요. 어린 것이 그것도 모르고 어른 장사를 걸고 넘어집니다. 줄에 선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얼굴이 하나둘 늘었지요. 도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쌀이 핑계라면 물로 재십시오. 물은 마르지도 젖지도 않습니다. 장터 바닥에 물을 쏟겠다는 것이냐. 돛박에 물을 채워 홉으로 옮기면 됩니다. 쌀 한 톨도 버리지 않습니다. 아전이 성큼성큼 다가와 돌이 앞을 막았습니다. 관청 기물을 아이 장난감으로 아는구나. 이것은 수령께서 검사하신 표준되다. 검사하신 분을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받은 물건을 의심한 것입니다. 아전의 턱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남루한 선비가 두 사람 사이로 들어섰지요. 나는 한양에서 예를 배운 사람이요. 고을의 기물이 옳다면 한 번 더 재는 것이 무슨 해가 되겠소. 선비가 관하 일에 끼어들 자리가 아니오. 옳은 물건이면 100번을 재도 옳게 나옵니다. 재기를 막는 쪽이 되래 의심을 사지요.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임금의 말끝에는 관청 사람에게 익숙한 결이 있었습니다. 상관을 오래 모신 자만 알아채는 결이었지요. 아전은 임금의 갓과 소매를 다시 훑어보고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 번뿐이요. 그 뒤에는 아이를 데려가겠소. 복례가 주막 쪽으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65해를 산 허리로 물동이를 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물에서 좌판까지 20걸음, 그 20걸음을 복례는 3번 멈춰 쉬며 걸어왔지요. 물이 촐랑촐랑 넘쳐 저골이 어깨가 짙게 젖었고 젖은 자리로 바람이 스며 어깨가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그래도 복례는 물동이를 내려놓을 때까지 한 손도 놓지 않았습니다. 물은 우리 우물물이오. 아무도 손대지 않았소. 복례가 앞치마로 손을 닦았습니다. 저 아이가 거짓을 말했으면 내가 물값을 물겠소. 도리가 돛박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모서리만 가리켰지요. 모서리 철심이 내십니다. 셋은 녹이 앉아 검은데 하나만 반짝입니다. 만복의 손이 돛박 모서리를 덮었습니다. 헐거워져서 새로 박은 것이요. 나무 그릇이 다 그렇지 않소. 헐거워진 자리는 나뭇결이 눌립니다. 저 자리는 결이 새로 파였습니다. 늙은 여인이 금간 사발을 든 채 목을 길게 뺐습니다. 뒤에 선 사람들도 앞사람 어깨 사이로 얼굴을 밀어 넣었지요. 겉이 같으면 속도 같은 줄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사람에게만 있겠습니까? 도리가 임금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날이 깨서 물을 부어 주십시오. 열롭이 다 들어가면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임금이 물동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어이쿠. 아전의 발이 좌판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돛박이 대구르르 굴러 사람들 발밑으로 들어갔고 물동이가 덜컥 기울어 물이 쏟아졌습니다. 클바닥이 검게 번지고 좌판 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손이 미끄러졌소. 아전이 옷깃을 털었습니다. 만복이 쌀가마니 뒤로 몸을 숙였다가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돛박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있소. 굴러간 그것이오. 도리의 눈이 그 돛박에 붙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같은 물건이오. 눈이 있으면 보시오. 만복이 돛박을 좌판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앞면에 관청 낙인이 있었고 모서리 철심 넷은 모두 검게 녹이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이 남은 물을 홉으로 옮겨 부었습니다. 하나, 둘, 셋. 물이 벽을 타고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7, 8, 9. 10번째 홉이 들어가고 나서야 물이 윗전에 닿았습니다. 장터가 웅성거렸습니다. 10홉이 다 들어갔네. 아이가 괜한 소란을 피웠구먼.
도둑의 자식이 아비 죄를 덮으려 한 게지. 조금 전까지 도리 쪽으로 몸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하나씩 등을 돌렸습니다. 늙은 여인은 사발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 서 있다가 도리를 한 번 보고 줄 끝으로 걸어갔지요. 사발 바닥에 쌀이 걸음마다 서로 부딪혀 자그락자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도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임금은 물이 찬 돛박을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구하려 없는 죄를 지어냈을 수도 있었습니다. 굶주린 고을에서 그런 거짓말은 흔한 일이었지요. 내가 본 돛박이 이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달랐느냐? 철심 자리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낙인 아래 나뭇결이 두 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줄입니다. 나뭇결까지 기억한다는 말이냐? 저는 10살부터 저 좌판에서 돛박을 닦았습니다. 닦으면서 세었습니다. 도리가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바닥 가운데가 나무에 눌려 반들반들했지요. 장날마다 좌판을 거들 때면 만복은 도리를 불러 돛박을 닦게 했습니다. 품삯 쓴 쌀 한 줌이었고 그 한 줌으로 도리는 아버지의 죽을 쏘았습니다. 닦는 동안 손끝에 걸리는 결과 못자리를 도리는 눈보다 손으로 먼저 익혔지요. 만복이 껄껄 웃었습니다. 결이 두 줄인 돛박은 애초에 없소. 있었다면 내놓아 보라지. 없는 물건을 내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도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전이 도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관청으로 가자. 어른 장사를 모함한 값은 치러야지. 손을 놓으시오. 임금이 아전의 팔목을 눌렀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흙바닥에 겹쳤지요. 이 아이의 말은 오늘 밝힐 수 없으나 오늘 벌할 일도 아니오. 아전은 침을 뱉고 손을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좌판에 쌀 긁는 소리만 쓱쓱 남았을 때 복례가 임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물이 흐른 저고리 어깨가 아직 축축했지요. 나리, 말씀하시오. 저 아이 아비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돛박이 열홉을 받지 못한다고요. 복례의 손이 앞치마를 말아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열흘 만에 구휼미를 훔친 도둑이 되어 옥에 갇혔지요. 임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고직이었소. 관청 곳간을 지키던 석구입니다. 손버릇이라면 저희 마을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복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리, 그 사람이 무엇을 보았기에 도둑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오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옥 창살 안에서 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리는 대답 대신 사발을 창살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묽은 죽이었습니다. 쌀알보다 물이 많아 사발을 기울이면 쌀이 사르르 미끄러졌지요. 석구가 사발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굵게 불어 있었고 손등에는 곳간에서 가마니를 지던 시절의 흉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몫은 남겼느냐? 먹고 왔습니다. 거짓말도 아비를 닮았구나. 도리가 옥에 죽을 날은 것이 그날로 32날이었습니다. 첫날은 옥리가 사발을 엎었고 이튿날은 문 앞에서 반나절을 서 있어야 했지요. 사흘째부터 옥리는 말없이 창살 쪽으로 눈짓만 했습니다. 아이가 매일 같은 시각에 같은 사발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어느 날부터 막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옥사 문은 열 때마다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안쪽 어둠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지요. 아버지가 창살 쪽으로 몸을 옮기는 소리였습니다. 도리는 죽을 나르는 길에 좌판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만복의 목소리를 들으며 걸었고 웃음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사발이 식지 않게 저고리 앞서프로 감싸고 또박또박 걸었지요. 그런 날도 도리에게는 늘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죽은 언제나 두 몫으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복례가 한 사발을 주면 도리는 그것을 두 사발로 갈라 물을 부었지요. 아버지 쪽이 늘 더 되었습니다. 석구가 죽을 세 숟갈 떠먹고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장터 일은 들었다.
아버지, 관청과 맞서면 내가 다친다. 아비는 여기서 늙어도 괜찮으니 너는 손을 놓아라. 도리가 창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시면 우리 집만 밥을 먹습니다. 저줄에 선 사람들은 내일도 사발 바닥만 받습니다. 석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살 사이로 들어온 빛이 아들의 얼굴 반쪽을 비추고 있었지요. 석구의 어깨가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뒤에 손을 뻗어 아들의 손등을 덮었지요. 내 아들이 나보다 낫다. 아버지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보았다고 말하면 다 죄가 되더라. 석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돌아, 화를 내지 마라. 화는 재어볼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재어볼 수 있는 것만 찾아라. 호불호도 재고, 자로도 재고, 날짜로도 재는 것. 그때 옥사 앞으로 발소리가 왔습니다. 남루한 선비 차림의 임금이었지요. 임금은 옥리를 불러 죄목을 물었습니다. 구휼미 절도 올시다. 증거가 있소? 창고 장부에 다 적혀 있소. 저 사람이 숙직한 밤마다 곡식이 줄었지요. 몇 밤이요? 12밤입니다. 12밤이 다 저 사람 이름 아래요. 임금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도리가 창살 안에서 말했습니다. 12밤을 훔친 도둑이 12번 자기 이름을 적어두었습니까? 옥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려면 남의 숙직 날을 골라야 합니다. 제 이름이 적힌 날만 골라 훔치는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것이 관청 장부를 논하는가. 옥리가 헛기침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임금은 그날 장터와 우물가를 돌며 사람들에게 석구를 물었습니다. 석구요? 그 사람은 남의 밭 감자 하나 캔 적 없소. 곶간지기 15년의 쌀 한 되도 제 집으로 안 가져갔지요. 우리 아이 아플 때 자기 목축을 덜어준 사람이요. 말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관청에 가서 그 말을 해주겠느냐고 묻자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날이 저는 아이가 넷입니다. 구율표가 끊기면 우리 집은 겨울을 못 넘겨요. 한 사람은 삽을 들고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문을 닫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안악은 방망이를 놓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질렀지요. 그러고는 말없이 물동이를 이고 일어섰습니다. 남은 것은 등 돌린 어깨들이었습니다. 임금은 그 등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에서는 백성이 입을 열지 않으면 숨기는 것이 있다고 배웠지요. 그런데 이 고을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열면 굵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사이 만복은 좌판마다 다니며 말을 놓았습니다. 저 아이가 애비죄를 덮으려고 내 돛박을 걸고 넘어진 것이요. 물로 재서 10홉이 딱 들어간 것을 다들 보셨지 않소. 말은 발이 없어도 빠르게 걸었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들까지 도리를 도둑의 자식이라 부르며 뒤를 따라다녔지요. 주막 처마 밑에서 임금이 도리를 불렀습니다. 묻겠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사실을 밝히려는 것이냐? 아비를 구하려는 것이냐?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 다입니다. 둘이 어긋나면 어느 쪽을 버리겠느냐?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면 제가 먼저 돌을 들겠습니다.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오래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례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내 상 위에 툭 내려놓았지요. 손바닥만 한 낡은 나무패였습니다. 석구가 잡혀가기 전날 밤에 맡긴 것이요. 아이가 크면 주라고요. 도리가 나무패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손이 닿았던 자리가 반들반들했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제 손가락을 겹쳐보았지요. 아버지 손보다 2마디가 짧았습니다. 패의 한쪽 면에는 칼금이 줄지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가지 세어지는 칼금이었지요. 홉을 세던 금입니다. 도리가 손끝으로 금을 짚었습니다.
10번째 금까지 갔다가 그 옆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10번째 금 옆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언문 5자였지요. 장부가 너무 반듯하다. 임금이 나무패를 받아 그 글자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꽃간을 15년 지킨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장부 이야기였습니다. 곡식 이야기도 억울하다는 말도 아니었지요. 임금은 나무패를 도리에게 돌려주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령을 만나보겠다. 장부를 보시겠습니까? 보아야 알겠다. 한 톨도 틀리지 않는 장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밤바람에 처마의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한 톨도 틀리지 않는 장부는 정말 결백의 증거일까요? 더 드시오. 이 고을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내 죄요. 관청 앞마당에 큰 솥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이 활활 올랐고 국자를 든 사내가 주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지요. 수령 조태문이었습니다. 살결이 희고 손톱이 깨끗한 손으로 국자를 쥐고 있었습니다. 죽을 뜰 때마다 도포 자락을 걷어 올렸고 걷어 올리는 동작이 줄 선 사람들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또. 사또 덕에 삽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맞춰 외쳤습니다. 그런데 외치는 얼굴들이 솥을 보지 않고 옆에 선 아전을 보고 있었지요. 아전이 고개를 끄덕이면 목소리가 커지고 눈길을 돌리면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늙은 여인이 사발을 받았습니다. 죽은 뜨거웠지만 묽었습니다. 여인은 숟갈을 2번 젓고 나서 손목을 멈췄지요. 국자가 손밑까지 닿지 않았다는 것을 여인의 손목이 먼저 알았습니다. 여인은 죽을 그 자리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사발을 저고리 안으로 감싸 안고 뒤로 물러섰지요. 집에 앓는 며느리와 손주 둘이 있었습니다. 사발 하나를 넷으로 나누려면 물을 부어야 하고 물을 부으려면 식기 전에 가야 했습니다. 여인의 걸음이 종종 빨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아전이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늙은이는 매번 받아가서는 부족하다 소리를 하지. 임금은 그 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도포의 간만 바로 쓰고 있었지요. 뒤에는 도리가 물지개를 지고 서 있었습니다. 서동 행세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유생이요. 사또께 뵙기를 청합니다. 조태문이 국자를 내려놓고 임금을 훑어보았습니다. 한양 어느 문하시오? 성균관 근처에서 글만 읽던 사람이라 이름을 올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가 무슨 일로 남쪽까지? 흉년의 백성이 어찌 사는지 보라는 스승의 말이 있었습니다. 조태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임금의 팔을 잡아 끌어 솥 앞으로 데려갔지요. 보시오. 이 고을에서는 구휼미가 한 톨도 세지 않소. 원한다면 장부를 보여드리겠소. 임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여주신다면 스승께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관아방에 구휼 장부가 놓였습니다. 손바닥 2개를 붙인 넓이의 두꺼운 책이었지요. 아전이 촛대를 옮겨오고 조태문이 직접 첫 장을 넘겼습니다. 바스락. 종이가 넘어갈 때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입고 200석. 지급 200석. 남은 것 없음. 다음 장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장도 그랬지요. 한 톨도 틀리지 않소. 이것이 내 청렴이요. 조태문이 손등으로 장부를 두드렸습니다. 수백 번을 퍼주고도 오차가 없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요. 임금이 장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 문 옆에 서 있던 도리가 물지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또, 저 아이는 무엇이냐? 제 물지기입니다. 샘이 밝아 데리고 다닙니다. 조태문이 코웃음을 치고 물러났습니다. 도리가 장부 앞으로 다가섰지요. 수백 번을 퍼주고도 오차가 없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놈, 오차가 없어서 이상하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곡식은 쏟아지고 흘립니다. 쥐도 먹고 습기도 먹습니다.
저희 좌판에서도 한 가마니에 두 홉씩은 어긋납니다. 도리의 손끝이 장부 위를 짚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무엇이냐? 3월 초닷새와 4월 스무날의 글씨입니다. 날짜는 한 달 반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빛이 같았습니다. 붓이 종이에 닿아 번진 자리의 모양까지 닮아 있었지요. 한 달 반 사이에 먹을 갈지 않았습니까? 같은 날 같은 먹으로 쓴 글씨입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조태문의 그림자가 벽에서 커졌습니다. 도리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지급 서명이 적힌 칸에서 멈췄지요. 박순만. 이 이름이 지난달에도 있습니다. 복례가 문 밖에서 그 이름을 듣고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박순만은 재작년 동짓달에 죽었소. 내가 그 노인 노제에 팥죽을 쏘갔어요. 아전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동명이인이요. 흔한 이름 아니요. 우리 고을의 박씨는 두 집뿐이요. 순만이라는 이름은 그 노인 하나였소. 조태문이 장부를 덮었습니다. 닭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은 늦었소. 다음에 보시오. 사또. 임금이 조태문을 불러 세웠습니다. 장부는 일이 지나간 뒤에 적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부는 일이 오기 전에 적힌 것 같습니다. 조태문의 목이 붉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웃었지요. 유생이 셈은 배웠어도 관아 일은 모르시오. 임금은 더 묻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오후 도리는 창고 뒤편으로 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도리는 문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틀 아래 흙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바닥으로 흙을 살살 쓸었지요. 가마니를 옮긴 자리에는 반드시 흘린 것이 남는다는 것을 좌판에서 배웠습니다. 흰 쌀겨가 손바닥에 모였습니다. 그 결을 입으로 후 불자 가벼운 것은 날아가고 무거운 것만 남았지요. 검은 콩 두 알이었습니다. 도리는 그 콩을 저고리 안주머니에 넣고 장터로 갔습니다. 만복의 좌판 뒤에는 다른 고을로 보낼 자루가 쌓여 있었습니다. 자루 아가리를 벌려보니 흰쌀 사이에 검은 콩이 같은 비율로 섞여 있었지요. 창고 바닥의 것과 같은 콩이었습니다. 관청 곡식과 장사꾼 자루에 같은 콩이 들었습니다. 주막 뒤뜰에서 도리가 손바닥을 펴 보였습니다. 임금이 콩을 집어 등불에 비췄지요. 복례가 숯불에 부채질을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날이 달이 없는 밤이요. 무슨 말씀이요. 달이 없는 밤마다 강가로 수레가 갑니다. 바퀴에 헝겊을 감아서 소리가 안 나요. 복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주막이 강길 찻집이라 잠결에도 그 소리를 셉니다. 이달에 벌써 4번이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우르르 지나갔습니다. 뱃사람 둘이 지게를 지고 강 쪽으로 걸어가며 말을 주고받았지요. 오늘 밤 큰 배가 든다더라. 물때가 자실하던데. 임금이 등불을 껐습니다. 곡식은 장부에서 한 톨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을 사람들의 사발은 여전히 바닥이 보였지요. 그러면 그 곡식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밤에 나를 따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 주막 뒤뜰에서 임금이 말했습니다. 도리는 집신끈을 조이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저희 고을은 그렇습니다. 임금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어깨가 지게 폭보다 좁은 아이였지요. 그러면 3가지를 묻겠다. 답이 마음에 들면 데려가겠다. 물으십시오. 임금이 등불을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심지가 타며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도리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굶은 자식에게 빈 그릇을 내미는 부모의 손입니다. 임금의 손끝이 상 위에서 멈췄습니다. 어찌 그리 답하느냐? 그릇은 가벼운데 그 손이 안 올라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해에 봤습니다. 도리가 집신끈을 마저 묶었습니다.
쌀을 못 주는 부모는 그릇을 못 듭니다. 곡식한 가마니보다 그 손이 무겁습니다. 바람이 처마를 지나며 등불을 눕혔습니다. 임금은 잠시말을 잊지 못했지요. 도리가 6살 나던 해봄에 어머니가 알아누웠습니다. 그 해봄의 곳간에는 쌀이 있었고 집에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열흘 동안 아이 앞에서 밥그릇을 들지 않았지요. 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면 아이가 제 몫을 밀어줄 것을 알아서였습니다. 도리가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물었을 때 손이 먼저 떠올랐던 것이지요. 둘째를 묻겠다.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것은 무엇이냐? 힘 있는 사람이 배고픈 사람에게 한 약속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저 관청 담벼락에 붙은 방은 종이 한 장입니다. 바람이 불면 펄럭입니다. 백성마다 한 대씩 준다고 적혀 있는데 그 종이가 사발을 채워주지는 않았습니다. 임금의 눈꺼풀이 흠칫 떨렸습니다. 그 방문을 쓰라고 명한 것은 조정이었습니다. 그 조정의 맨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뒤뜰에 앉아 있었지요. 셋째다. 임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속이면 누가 벌하느냐?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속여도 되겠구나. 아닙니다. 벌할 사람은 없어도 벌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백성의 기억입니다. 100년 뒤에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 그것이 벌입니다. 등불 심지가 툭 튀었습니다. 임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아이의 얼굴을 보다가 손을 뻗어 도리의 어깨를 짚었지요. 이 아이의 샘이 밝다는 것은 장터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샘보다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을 헤아리고 있었지요. 이번에는 제가 여쭙겠습니다. 도리가 임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나리께서는 장터에서 왜 관청 글씨를 먼저 믿으셨습니까? 임금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백성이 더 고통받는다고 배웠다. 관청이 거짓이야 하면 고을이 흔들리고 흔들리면 굶는 사람이 더 늘지. 그 말씀은 맞습니다.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한 번 더 말을 이었지요. 그런데 질서를 지키는 일과 거짓을 덮는 일은 다릅니다. 임금이 잔을 든 채 아이를 보았습니다. 손 안에서 잔이 조금 기울었지요. 거짓을 덮으면 오늘은 조용합니다. 내일은 더 많이 굶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양의 어전에서 신하들이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백성을 다스릴 때는 큰 것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말, 작은 원망은 세월이 씻어준다는 말이었지요. 그 말을 임금은 20해 동안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원망이 지금 여인의 금 간사발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라는 말을 임금은 그래서 100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오늘 빈 사발 앞에서 처음 알았지요. 부엌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복례가 마른 주먹밥 2덩이와 집신 한 켤레를 보자기에 쌓아 들고 나왔습니다. 집신은 새 것이었지요. 나리, 이 아이는 두고 가시오. 주모. 이 아이 아비도 밤에 나갔다가 저 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비도 아들도 다 잃으면 나는 무슨 낯으로 그 집 문을 지나갑니까? 복례의 손이 보자기 매듭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복례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라. 제가 안 가면 내일 줄 서는 사람들이 또 사발 바닥을 받습니다. 도리가 보자기를 받아 지게에 묶었습니다. 할머니 물동이 3번 쉬어오시는 것 제가 봤습니다. 그 3번을 제가 갚아야 합니다. 복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저고리 앞섭을 여며 주었지요. 손이 자꾸 같은 자리를 만졌습니다. 복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20해 전 강 건너 부역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 뒤로 복례는 밤에 강소리가 들리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헝겊함은 바퀴 소리를 이달에 4번이나 센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복례가 도리의 뒤통수를 한 번 쓸었습니다. 새벽에 돌아오면 누른밥을 해놓겠다. 2그릇 해 주십시오. 2그릇은 왜? 아버지 목도 있어야 하니까요. 복례가 고개를 돌리고 앞치마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모,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내가 지키겠소. 그 말에 도리가 임금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리, 말하라. 조금 전에 제가 무엇을 가장 가볍다고 했습니까? 임금의 손이 멈췄습니다. 힘 있는 이의 약속이라 하였지. 그러면 그 약속은 지켜지고 나서 무게가 생깁니다. 도리가 지게를 지고 앞장서 걸었습니다. 오늘 밤에 확인하겠습니다. 임금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대답을 들은 것이 처음이었지요. 어전에 신하 100명이 하지 못한 말을 집신 코가 벌어진 아이가 하고 있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강 쪽에서 물냄새가 올라왔고 마을의 개들이 짖지 않았습니다. 헝겊을 감은 박히는 개도 깨우지 못하는 법이었지요. 도리가 앞서고 임금이 뒤를 따랐습니다. 갈대가 발목을 스치며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는 세 걸음마다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고 멈출 때마다 손을 뒤로 뻗어 임금의 도포 자락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강길로 들어섰습니다. 저기 불이 켜졌습니다. 도리가 갈대 사이에서 손끝만 내밀었습니다. 관청 창고 쪽에서 등불셋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곳간문을 여는 불이었지요. 임금과 도리는 강둑 아래 갈대밭에 몸을 낮췄습니다. 흙이 차가워 무릎이 시렸지요. 도리가 저고리 안에서 주먹밥을 꺼내 반으로 갈랐습니다. 나리, 반 두십시오. 너부터 먹어라. 할머니가 2덩이를 싸신 것은 2사람 몫이라는 뜻입니다. 주먹밥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씹으면 참깨 냄새가 났지요. 복례가 소금 대신 참깨를 뿌린 것이었습니다. 나리께서는 무섭지 않으십니까? 무섭다. 도리가 씹던 것을 멈췄습니다. 나리도 무섭습니까? 사람이 여럿이고 우리가 둘이면 무서운 것이 맞다. 너는 어떠냐? 저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왜 왔느냐? 무서운 것은 오늘 밤이면 지나갑니다. 굳는 것은 겨울까지 갑니다. 임금이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몫으로 남기느냐?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에 배가 고플 테니 아껴둡니다. 창고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아전 넷이 자루를 지고 나왔습니다. 어깨에 걸치지 않고 둘이서 마주 들었지요. 자루가 흙바닥에 닿을 때마다 덜그럭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술에는 관청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퀴에 헝겊이 감겨 있었고 짐칸 옆에 상인 표식이 붙어 있었지요. 관청 자루를 장사꾼 술에 옮기고 있습니다. 도리가 속삭였습니다. 술의 옆 사람 하나가 등불을 무릎에 놓고 종이를 펼친 채 자루가 실릴 때마다 붓을 놀렸습니다. 만복이었습니다. 4, 5, 6. 만복이 낮게 세었습니다. 그러고는 붓으로 종이에 획을 그었지요. 관청 장부와 다른 장부입니다. 도리의 눈이 종이를 따라갔습니다. 관청 장부는 다 나갔다고 적고 저 장부는 어디로 갔다고 적습니다. 아전 하나가 만복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물소리에 섞여 갈대밭까지 왔습니다. 몇이요? 12까지 세었소. 12이면 장부와 맞소. 남는 2 자루는 따로 적으시오. 만복의 붓이 멈췄습니다. 따로 적으면 흔적이 남소. 흔적이 남아도 사또 인장이 찍혀 있으면 누가 건드리겠소. 그 말을 사또께 들었소. 들었으니 하는 말이오. 어서 적으시오. 도리가 임금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나리, 들으셨습니까? 들었다. 임금은 강 쪽을 살폈습니다. 물가에 큰 배 하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돛을 반쯤 접은 채였지요.
호위 군사는 고을 박 30리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려 뒤를 돌아보니 강길 입구에 아전 둘이 등불을 들고 서 있었지요. 임금이 손짓으로 도리를 불러 창고 뒤로 돌아갔습니다. 창고 뒤편 헛간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마른 곡식 냄새가 났습니다. 도리가 먼저 안으로 몸을 넣었습니다. 선반 위에 돛박 8개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도리가 손끝으로 모서리를 하나씩 짚어갔지요. 5번째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이냐? 모서리 철심 하나가 새 것입니다. 낙인 아래 나뭇결이 2줄로 갈라져 있습니다. 임금이 등불심지를 아주 작게 올려 그 돛박을 비췄습니다. 장터에서 굴러가 사라진 그 돛박이 선반 위에 얹혀 있었지요. 이제 말이 아니라 물건이 남았구나. 임금이 돛박을 들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선반 위에 종이 한 장이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구휼 나눔에는 아래 것을 쓰고 검사에는 위 것을 쓸 일.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리가 종이를 집으려 하자 임금이 아이의 손목을 눌렀습니다. 들고 나가면 도둑이 된다. 종이는 그 자리에 두어라. 그러면 없어집니다. 그러니 외워라. 인장의 모양과 날짜만. 도리가 등불 쪽으로 얼굴을 붙였습니다. 인장은 네모였고 가장자리 한 곳이 이가 빠져 있었지요. 날짜는 3월 초닷새였습니다. 장부에서 먹빛이 같았던 그 3월 초닷새였습니다. 외웠습니다. 몇 번 보았느냐? 2번 보면 안 있습니다. 날이 이 종이를 두고 가면 저들이 태울 것입니다. 태워도 인장은 남는다. 어디에 남습니까? 내 머릿속에 하나. 사또의 인장 상자에 하나. 도리가 종이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밖에서 수레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헛간 문틈으로 강 쪽을 보았지요. 지금 뛰어나가 아전을 붙잡으면 수레 하나는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는 떠나고 만복은 장부를 태우고 조태무는 아무것도 모른다 할 것이었습니다. 배가 떠나기 직전까지 기다린다. 그때가 되어야 사람과 물건이 한자리에 있다. 임금이 낮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쪽에서 종이 2번 울렸습니다. 땡, 땡. 강길을 살피던 자가 갈 때 눕는 방향이 이상하다고 보고를 올린 뒤였지요. 헛간 밖이 밝아졌습니다. 등불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4, 5, 6. 창고 뒤편으로 불이 몰려왔지요. 문을 닫아라. 아전의 목소리였습니다. 헛간 문이 쿵 닫히고 밖에서 빗장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칵. 도리가 문틈에 눈을 붙였습니다. 불빛 사이로 발이 보였습니다. 6켤레, 7켤레. 발들이 헛간을 둘러 원을 만들었지요. 임금이 도리의 어깨를 자기 뒤로 당겼습니다. 내 뒤에 있어라.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등불이 한꺼번에 들어와 눈이 부셨습니다. 그 빛 속에서 만복의 목소리가 났지요. 저놈들이요. 내 곡식을 훔치러 들어온 것이요. 무슨 말씀이오? 여기 있는 것은 관청 곡식이오. 임금이 말했습니다. 관청 곡식이 왜 장사꾼 수레에 실리는지 사또께 묻겠소. 만복이 손가락으로 도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가 낮에도 내 돛박을 만졌소. 밤에는 헛간까지 들어왔소. 도둑의 자식이 도둑질을 배운 것이요. 아전들이 양쪽에서 2 사람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리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눈은 선반 위 5번째 돛박에 붙어 있었지요. 날이 말하라. 선반 5번째입니다. 왼쪽에서 5번째. 잊지 않는다. 철심은 오른쪽 위 모서리입니다. 그것도 잊지 않는다. 한 아전이 그 선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돛박 8개를 자루에 쓸어 담고 눌려있던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증거가 눈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발밑에서 흙이 자박자박 밟히는 소리만 남았지요. 증거를 찾아낸 두 사람이 왜 도둑이 되어 끌려가고 있었을까요? 이름과 사는 곳을 대라. 관아 마루에 등불이 새켜져 있었습니다. 조태무는 목침에 팔을 얹은 채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지요. 임금은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몰락한 선비올시다. 몰락한 선비가 밤중에 관청 헛간에 왜 들어갔소? 관청 곡식이 장사꾼 수레에 실리는 것을 보았기에 들어갔습니다. 조태문이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마루 기둥에 부딪혀 돌아왔지요. 헛간에 곡식이 있었소. 곡식은 없었습니다. 돛박이 있었습니다. 돛박이라. 조태문이 아전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헛간 선반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또. 들었소. 없는 물건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지 아시오. 조태문이 목침을 툭 쳤습니다. 날이 밝으면 마당에 사람을 모으겠소. 도둑질하러 들어온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고울이 보아야 하니까. 옥사 문이 삐걱 닫혔습니다. 그 밤 사이 헛간 선반은 정말 비었습니다. 돛박 8개는 관아 창고 깊숙이 들어갔고 그중 문제의 것 하나만 따로 자루에 담겼지요. 만복은 강가로 사람을 보내 배를 서둘러 띄우게 했습니다. 운송장부도 그 배에 실렸습니다. 새벽에는 아전들이 고을의 돛박을 걷어왔습니다. 좌판 것, 주막 것, 절 것까지 전부였지요. 걷어온 돛박은 하나씩 홉으로 재어보고 10홉이 정확히 들어가는 것만 관아 마당 멍석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가짜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옥사 안에서 도리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클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계속 그렸지요. 무엇을 그리느냐? 철심 자리입니다. 도리가 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오른쪽 위 모서리. 나뭇결은 낙인 아래에서 두 줄로 갈라집니다. 인장은 네모이고 가장자리 한 곳이 이가 빠졌습니다. 날짜는 3월 초닷새입니다. 몇 번째 외우는 것이냐? 밤새 셌습니다. 130번입니다. 임금이 창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옆 칸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돌아. 석구였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옥사 두 칸을 나란히 두고 앉아 있었지요. 아버지, 물건이 없어졌느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모아라. 석구가 창살에 이마를 붙였습니다. 물건은 감출 수 있어도 사람의 기억은 못 감춘다. 어제 사발받은 사람이 몇이냐? 50이 넘습니다. 그 50사람이 다 증인이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열면 열린다. 새벽빛이 창살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 시각 주막에서는 복례가 솥에 불을 넣지 않았습니다. 누른밥을 두 그릇 해놓겠다고 한 약속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복례는 부엌에 앉아 그 빈 솥을 한참 보다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앞치마를 개어 실렁에 올리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복례는 그 손을 다른 손으로 눌러 잡았지요. 20해 전 아들이 부역에 나갈 때도 이 손이 이렇게 떨렸습니다. 그때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복례가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65해를 산 사람이 관아 마당에 제 발로 들어선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흙마당을 밟는 집신 소리가 자박자박 마당 끝까지 들렸지요. 삿도나리. 아전이 막았습니다. 주모가 무슨 일이오? 어제 죽 받은 늙은 사람이 몇인지 세어보셨소? 그것은 관아 일이오. 그 사람들 사발을 내가 다 봤소. 한 되라 적힌 표를 내고 사발 바닥만 받아갔소. 복례의 목소리가 마당을 건너갔습니다. 빨래터에 있던 안악 둘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담 밖에서 지게를 지고 가던 사내가 지게를 내려놓았지요. 주모가 관아에 대들었네. 복례 할머니가. 그 말이 골목을 돌았습니다.
한 사람이 열자 열렸습니다. 아침이 되기 전에 관아 담 밖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습니다. 늙은 여인이 금간 사발을 들고 왔고 아이 내짖는 사내가 구휼표를 들고 왔습니다. 어제까지 등을 돌렸던 얼굴들이었지요. 늙은 여인은 사발을 앞으로 내밀지 못하고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복례가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끄덕하자 그 사발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것도 늘 바닥이었소. 우리 집도 그랬소. 목수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대패와 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고을에서 40년 나무를 깎았소. 표준대의 안치수를 눈으로 잡을 수 있소. 어떻게 잡소? 길이가 너비의 2배 반이오. 그것보다 짧고 통통한 되는 아무리 낙인이 찍혀도 한 되가 아니오. 절에서도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창고지기 노승이 보퉁이를 안고 왔지요. 보퉁이 안에는 관인이 남은 표준대와 표준홉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절것은 아전이 못 걷어갔소. 산길이 멀어 새벽에 못 올라온 게지요. 임금은 창살 안에서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그 사이 고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호위 군사 한 사람이 사흘 만에 임금의 흔적을 찾아 고을로 들어선 것이었지요. 군사가 옥사 앞에서 무릎을 꺾으려 하자 임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오. 전하, 그 말을 여기서 하지 마라. 임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강가로 가라. 배가 떠나기 전에 자루와 장부를 잡아라. 그리고 그 배에 실린 돛박 하나를 찾아라. 어떤 돛박입니까? 오른쪽 위 모서리 철심이 새 것이고 낙인 아래 결이 2줄로 갈라진 것. 군사가 말을 돌렸습니다. 해가 뜨자 관아 마당에 멍석이 깔렸습니다. 멍석 위에는 10홉이 정확히 들어가는 돛박들이 반듯하게 늘어서 있었지요. 조태문이 마루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말한 돛박은 이 고을에 없다. 오늘 내 입으로 거짓말쟁이가 되어라. 도리가 옥사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집신 코가 더 벌어져 새끼줄이 풀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걸음을 멈추고 쪼그려 앉아 그 새끼줄을 다시 묶었습니다. 아전이 등을 밀었지만 매듭을 다 묶고 나서야 일어섰지요. 담 밖에서 그 모습을 본 늙은 여인이 사발을 든 손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아이는 집신을 끌며 마당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멍석 위 돛박들을 한번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10홉을 다시 재겠습니다. 물증이 사라진 마당에서 아이는 무엇으로 거짓을 증명하려 했을까요? 이 아이가 어제 내 돛박을 모함했소. 만복이 멍석 앞으로 나서 돛박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이 100명 넘게 들어차 있었지요. 자, 보시오. 이것이 내가 구휼미를 나눈 돛박이요. 만복이 표준호부로 쌀을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1, 2, 3, 8, 9. 10번째 홉이 들어가고 나서야 쌀이 윗전에 닿았습니다. 마당이 웅성거렸습니다. 10홉이 들어가네. 그러면 아이 말이 틀린 것 아닌가. 조태문이 마루에서 부채를 접었습니다. 들었느냐? 물건이 말을 하는데 내 입이 무슨 소용이냐. 도리가 멍석 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만복이 든 돛박을 가리켰지요. 그것은 어제 장터에서 쓰신 돛박이 아닙니다. 같은 물건이요. 철심을 보십시오. 네, 다 검습니다. 도리가 손끝을 들었습니다. 어제 돛박은 오른쪽 위 모서리 철심 하나가 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낙인 아래 나뭇결이 2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줄입니다. 아이 기억으로 죄를 만드는 관아가 어디 있느냐. 조태문이 웃었습니다. 물건을 내놓아라. 없으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지.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도리는 물건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마당의 돛박은 전부 10홉짜리였고 문제의 돛박은 밤사이 강으로 나갔지요.
아이의 손에 남은 것은 130번 외운 기억뿐이었습니다. 담 밖에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늙은 여인의 사발이 가슴 앞에서 달그락 소리를 냈지요. 도리는 대답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담 밖에 늙은 여인이 서 있었고 그 옆에 복례가 서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문에서 말발굽 소리가 났습니다. 호위 군사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갑옷 위에 강물 얼룩이 남아 있었고 걸을 때마다 젖은 가죽이 저벅저벅 소리를 냈지요. 군사는 자루 하나와 두꺼운 종이 묶음을 마당 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털썩. 자루가 벌어지며 돛박 하나가 굴러 나왔습니다. 도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오른쪽 위 모서리 철심 하나가 새 것이었습니다. 낙인 아래 나뭇결이 두 줄로 갈라져 있었지요. 만복의 손에서 들고 있던 돛박이 떨어졌습니다. 배가 강하구에서 잡혔소. 자루 24과 장부 2권이 실려 있었소. 군사가 조태문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자루에는 관청창고 표식이 찍혀 있었소. 조태문의 부채가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위시오. 어느 관아의 군사요. 곧 아시게 되오. 남의 고을에서 함부로 배를 잡는 법이 어디 있소. 도둑 맞은 곡식을 건지는데 고을 경계가 무슨 소용이요. 조태문이 아전을 돌아보았지만 아전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목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자를 들고 있었지요. 두 되를 나란히 놓겠소. 목수는 절에서 내려온 표준되와 배에서 나온 돛박을 멍석 위에 붙여 놓았습니다. 두 물건은 겉이 같았습니다. 길이도 같고 낙인도 같았습니다. 목수가 자를 대었습니다. 길이는 같소. 너비도 같소. 그러면 같은 물건 아니요? 만복이 소리쳤습니다. 아는 다르오. 목수가 두 되를 뒤집어 안을 보였습니다. 이 되는 널판이 얇고 저 되는 널판이 두껍소. 두꺼운 만큼 안이 좁아지요. 겉을 같게 맞추면 아무도 눈치를 못 채지요. 노승이 표준 홉을 들었습니다. 물로 하겠소. 쌀이 젖었다 말랐다 하는 소리를 막으려면 물이 났소. 물동이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례가 이고 온 것이었습니다. 노승이 먼저 절 표준대에 물을 부었습니다. 표주박이 기울 때마다 졸졸 소리가 났지요. 하나, 둘, 셋. 마당에 100사람이 함께 세었습니다. 8, 9, 10. 10번째 홉에서 물이 딱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배에서 나온 돛박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새는 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5, 6. 만복이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7번째 홉을 붓는 순간 물이 윗전을 넘어 멍석으로 주르르 흘렀습니다. 마당에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7이다. 10홉이 아니라 7이야. 저 되로 우리 쌀을 재왔단 말인가. 노승이 남은 홉셋을 들어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보시오. 세 홉이 남았소. 그 세 홉이 우리 몫이었소. 담 밖에서 누가 물었습니다. 한 되마다 세 홉씩이요. 3년이면 집집마다 가마니가 넘소. 마당 곳곳에서 울컥 터진 소리가 났습니다. 3년 동안 사발 바닥을 보며 제 살림을 탓했던 사람들이었지요. 도리가 운송장부를 펼쳤습니다. 관청 장부는 200석을 다 나눠주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다. 조태문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부에는 다른 고을로 보낸 자루가 적혀 있습니다. 12밤에 걸쳐 24입니다.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2밤. 제 아버지가 숙직한 12밤과 같은 날입니다. 옥사 창살 안에서 석구가 이마를 붙이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곡식은 사라졌는데 장부는 맞습니다. 사라진 몫이 백성의 사발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복례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빈 사발이 들려 있었지요. 복례가 그 사발을 마당을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늙은 여인이 금간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 내짓는 사내가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사람씩 마당을 위에 빈 그릇이 놓였습니다. 늙은 여인은 그릇을 놓고도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그 그릇으로 며느리와 손주의 죽을 떠온 손이었지요. 여인이 손을 떼자 옆에 안악이 제 그릇을 그 곁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릇과 그릇이 닿으며 달칵 소리가 났습니다. 40개가 넘는 그릇이 마당에 깔렸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이 그릇들은 죄를 정하는 물증이 아닙니다. 도리가 말했습니다. 장보가 만든 현실입니다. 조태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부채가 손에서 떨어졌지요. 저 아이를 끌어내라. 아전 둘이 도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남루한 선비가 마당 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마당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씩 무릎을 꺾었지요. 임금의 징표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전하. 조태문이 마루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털썩 엎드렸습니다. 아전들이 우르르 그 뒤로 무릎을 꿇었고 만복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요. 마당의 백성들도 모두 엎드렸습니다.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사르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도리도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까지 날이라 부르던 남루한 선비가 이 나라의 임금이었지요. 아이의 이마가 흙에 닿았습니다. 돌아. 임금이 아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고개를 들라. 전하를 몰라 배웠습니다. 소인이 감히 전하께 대박을 재라 하였습니다. 그 말이 나를 여기 세웠다. 임금이 몸을 굽혀 아이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너는 나를 몰라본 죄가 있고 나는 백성의 빈 그릇을 몰라본 죄가 있다. 어느 죄가 무겁겠느냐? 도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마당을 향해 돌아섰지요. 모두 일어나라. 오늘 죄를 물을 사람은 백성이 아니다. 조태문이 엎드린 채 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신은 몰랐습니다. 아전들과 저 장사치가 짜고 벌인 일입니다. 신은 장부를 믿었을 뿐입니다. 장부를 믿었다. 그러하옵니다. 신이 밟지 못해 아래 것들에게 속았습니다. 임금이 운송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장부 끝에 자루마다 나눈 몫이 적혀 있다. 뱃삭 쓸 땐 나머지를 셋으로 가른 자리다. 임금의 손가락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윗분모. 이 세 글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신은 모르는 일입니다. 곡간의 곡식이 12밤 동안 24자루가 나갔다. 수령이 그것을 몰랐다면 그 또한 죄가 아니냐? 흉년이라 일이 많아 미처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죽솥 앞에서는 백성의 숟가락까지 세던 눈이 제 곡간 문은 못 보았다는 말이냐? 조태문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알겠느냐? 임금이 헛간에서 외운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구율 나눔에는 아래 것을 쓰고 검사에는 위 것을 쓸 일. 3월 초닷새 네모 인장의 가장자리한 곳이 이 빠진 자리. 조태문의 등이 굳었습니다. 내 인장 상자를 가져오라. 군사가 동원 안에서 5칠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 안 인장을 종이에 찍자 네모 가장자리 한 곳이 이 빠진 자국이 그대로 남았지요. 지시 문서에 찍힌 인장과 같은 자국이었습니다. 아래 것들이 숙였다는 자가 아래 것들에게 내린 지시에 제 인장을 찍었느냐? 조태문이 흙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더 나올 말이 없었지요. 임금이 옥리를 불렀습니다. 석구를 데려오라. 석구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32날 만에 보는 해였지요. 눈이 부셔 손등으로 빛을 가리는 아버지에게 도리가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돌아, 제가 늦었습니다. 늦지 않았다. 32날 동안 하루도 늦은 적이 없었지. 석구의 손이 아들의 뒤통수를 감쌌습니다.
오간에서 죽사발을 받을 때마다 창살 너머로만 보던 얼굴이었지요. 석구는 창고지기로서 대박의 변조를 알아차리고 관아에 고한 사람이지. 임금의 목소리가 마당을 건넜습니다. 그 대가로 도둑이 되어 옥에 갇혔다. 오늘 그 누명을 벗긴다. 석구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움직였지요. 도리는 아버지의 등에 손을 얹고 함께 울었습니다. 담 밖에서 복례가 앞치마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늙은 여인이 그 곁에서 복례의 팔을 잡았지요. 주모, 이제 됐소. 됐지요. 이제 됐지요. 복례가 앞치마 위로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3년 동안 빈 솥에 불을 넣으며 삼킨 말이 그 두 마디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임금이 아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요받아 따른 자와 이익을 나눈 자를 가려 조사하라. 같은 죄로 묵지 마라. 젊은 아전 하나가 엎드린 채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자루를 옮겼습니다. 곳간 문서를 소인이 고쳤습니다. 알면서 하였느냐. 알면서 하였습니다. 늙은 어미와 어린 것들이 굶어서 밤마다 쌀 한 줌을 받고 하였습니다. 아전의 이마가 흙에 닿았지요. 소인의 죄는 받겠습니다. 다만 그 쌀 한 줌도 백성의 몫이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임금이 오래 그 아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죄는 법대로 받되 스스로 밝힌 것을 함께 적어두겠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성은이 아니다. 굶는 어미를 둔 자가 도둑질 말고 살 길이 없었다면 그 길을 막은 것이 누구인지도 함께 적어야지. 임금의 그 말에 마당의 백성들이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조태문의 집 곳간 문이 덜컥 열리자 곡식 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굵는 고을의 수령 집 곳간이었지요. 만복의 거래처가 적힌 문서와 남은 자루도 강하구에서 돌아왔습니다. 조태문과 만복, 이익을 나눈 아전들은 법에 따라 벼슬과 재물을 빼앗기고 그 재물은 백성의 곳간으로 돌아갔지요. 처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임금은 마당의 빈 그릇들을 바라보았습니다. 40개 넘는 그릇이 저녁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금 간 것, 이 빠진 것, 옷이 다 벗겨진 것. 그릇마다 3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지요. 임금은 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필귀정이라 한다. 모든 일은 결국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말이지. 임금이 도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이 바른 대로 돌아온 것은 하늘이 저절로 굽어본 덕이 아니다. 대박을 의심한 아이가 있었고 물동이를 인 주모가 있었고 차를 든 목수가 있었다. 임금이 말을 이었습니다. 바른 길은 걸어간 사람이 있어야 길이 된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도리 앞에 섰습니다. 돌아. 오늘 내가 나라의 돛박을 바로잡았다. 원하는 상을 말하라.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백성들의 눈이 아이에게 모였지요. 벼슬을 말할까, 곡식을 말할까, 집을 말할까. 담 밖에서 수군수군 소리가 오갔습니다. 저 나이면 벼슬을 달라 하겠지. 아니야, 아비와 살 집을 달라 하겠지. 도리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집신코를 묶은 새끼줄이 흙에 닿아 있었지요. 그러다 고개를 들었는데 아이의 눈은 임금을 보지 않았습니다. 담 밖에 서 있는 늙은 여인의 금 간 사발을 보고 있었지요. 첫째 청이옵니다. 도리가 임금 앞에 섰습니다. 되찾은 곡식을 오늘 안으로 굶는 집에 나눠주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요. 어찌 오늘이냐. 굶는 사람에게 내일은 너무 멉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관청 문서에서 씻어 주십시오. 옥에서 풀린 것만으로는 사람들 입에 도둑으로 남습니다. 셋째는 도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돈 없이 배우는 서당을 하나 세워주십시오. 서당이라. 제가 대박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은 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못하면 빼앗겨도 빼앗긴 줄을 모릅니다.
임금이 오래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벼슬도 금은도 제 집 곡식도 없었습니다. 세 가지 청이 모두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지요. 모두 들어주겠다. 그날 해가 지기 전에 관아 마당에서 배급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표준되었습니다. 절에서 내려온 되와 홉을 백성 대표 셋이 먼저 재어보고 목수가 자를 대어 확인한 다음에야 쌀가마니가 열렸지요. 늙은 여인이 첫 줄에 섰습니다. 금 간사발 대신 복례가 빌려준 성한 그릇을 들고 있었지요. 할머니, 먼저 받으세요. 배급을 맡은 젊은 아전이 되를 가마니에 푹 넣었습니다. 평미래로 밀어라. 목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밀었습니다. 보십시오. 되 윗전이 반듯했습니다. 쌀이 사르르 쏟아졌지요. 한 되, 10홉이 온전히 담긴 한 되였습니다. 여인은 그릇을 받고 바로 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릇 위에 소복한 쌀을 한참 내려다보았지요. 그러다 쌀 위에 눈물이 뚝 떨어지자 얼른 소매로 그릇을 가렸습니다. 쌀이 젖으면 안 되지. 젖으면 안 되고 말고. 할머니, 왜 우세요? 오늘은 좋은 날인데요. 배급줄을 정리하던 도리가 다가왔습니다. 좋아서 운다, 얘야. 늙으면 좋아도 눈물이 나. 여인이 도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까슬까슬한 손이었지요. 고맙다. 우리 손주들이 오늘 밥을 먹는다. 여인이 종종 걸음으로 마당을 나갔습니다. 앓는 며느리와 손주 둘이 기다리는 집으로요. 복례의 주막에는 그날 저녁 쌀밥 냄새가 돌았습니다. 가마솥에서 흰김이 폴폴 오르고 밥 익는 소리가 보글보글 넘쳤습니다. 마루에 사람들이 둘러앉았지요. 석구와 도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복례가 누른밥 2그릇을 내왔습니다. 어젯밤에 약속한 것이요. 2그릇. 할머니, 어젯밤 것은 못 먹었는데요. 그러니 오늘 2그릇이지. 약속은 하루 묵으면 이자가 붙는 법이지요. 석구가 그릇을 받아 아들 앞에 먼저 놓았습니다. 도리가 그 그릇을 다시 아버지 앞으로 슬쩍 밀었지요. 그릇이 상 위를 사각사각 2번 오갔습니다. 복례가 부엌에서 한 그릇을 더 들고 나왔습니다. 밀치들 마시오. 오늘은 모자라지 않소. 마루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석구가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32날 만에 더운 밥이었지요. 말없이 씹는 아버지 옆에서 도리도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밥상이었지요. 밥상을 물리고 나서 마을 사람 하나가 석구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오. 우리가 입을 닫아서 32날을 갇혔소. 석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을 닫은 값을 누가 제일 잘 알겠소. 내가 아오. 나도 곳간에서 3년을 보고도 반년을 망설였소. 그래도 원망이 없을 수는 없지 않소. 원망할 힘이 있으면 호비나 하나 더 세겠소. 마루에 다시 웃음이 번졌습니다. 도리가 곁에서 말했지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다들 그릇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릇 40개가 대박 하나를 이겼습니다. 그릇이 이긴 것이 아니지. 복례가 빈 그릇들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은 손들이 이긴 것이지요. 임금은 사흘을 더 머물렀습니다. 떠나기 전에 명이 내려졌습니다. 전국 관아의 되와 홉을 해마다 봄가을로 재고 잴 때는 반드시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라는 명이었지요. 세금을 거둘 때 쓰는 되와 구휼미를 나눌 때 쓰는 되를 같은 것으로 하라는 명도 함께였습니다. 서당은 가을에 문을 열었습니다. 도리는 새 서당에서 글보다 셈을 먼저 배우게 해달라고 훈장께 청했지요. 첫날 아이들 앞에 놓인 것은 천자문이 아니라 표준 홉 10개였습니다. 10홉이 한 되다. 이것부터 외우자. 훈장님, 글이 아니라 그릇부터 배웁니까?
맨 앞에 앉은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릇이 아니라 이치를 배우는 것이지. 열이 모여야 하나가 되는 이치. 아이들이 소리내어 따라했습니다. 열호비 한 되다. 그 소리가 서당담을 넘어 장터까지 들렸다고 하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리는 자라서 도량형을 살피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고을마다 다니며 되와 저울을 재는 벼슬이었지요. 어느 고을에 가든 도리는 돛박을 받아들면 먼저 모서리, 철심부터 만져보았다고 합니다. 한양으로 돌아간 임금의 수라상에는 그날부터 빈 사기 그릇 하나가 놓였습니다. 수라간 상궁이 3번을 치우려 했고 3번 다 도로 놓으라는 명을 받았지요. 전하, 빈 그릇은 상서롭지 못하옵니다. 상서롭지 못한 것은 빈 그릇이 아니다. 하오면 무엇이옵니까? 빈 그릇을 못 본 척하는 눈이지. 상궁이 물러나며 고개를 갸웃갸웃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수라간에서는 그 그릇을 소반 위에 반듯하게 올렸지요. 임금이 수저를 들기 전에 그 빈 그릇을 먼저 보았습니다. 백성의 밥그릇이 비면 임금의 수라상도 차지 않는 법이지. 여러분도 살면서 빈 그릇 앞에 앉아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식 입에 먼저 넣느라 내 숟가락은 늦게 들던 세월, 도리를 다하고도 알아주는 이 없던 세월 말입니다. 그 세월은 장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다 새고 있었지요. 돛박이 속인 새 홉까지 찾아내듯이 여러분이 참아낸 날들도 언젠가는 온전한 한되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